안녕하십니까. RIS 클린에너지 사업단을 맡고 있는 최정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이 환경 변화에 따른 에너지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결국 수소하고 전기 에너지, 요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새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지만 결국 변화가 있다라는 거는 다 유추하고 있을 거예요. 이 변화에 우리가 주식같이 이 변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될 텐데, 만약에 우리가 재벌집 막내 아들의 진도준처럼 회귀를 해서 미래에서 지금 왔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변화 시기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 되게 쉬울 겁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미래가 예측을 하기 힘든 환경일 때 이 과거로부터 이 변화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여 이 미래에서 주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부분을 선점하는 것이 아마 학생들 입장에선 좋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에너지 산업분이니까 이 에너지 산업에 맞춰서 과거의 산업 발전에서부터 어떻게 산업 발전이 되면서 에너지원이 바뀌어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원동력은 결국 증기기관차로 대표될 수 있죠. 결국 이 증기기관차라고 하는 건 증기의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동력원으로 쓰는 건데, 이때 에너지원은 주로 석탄이었습니다. 그 석탄의 대량 생산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의 사용이 필요했고, 이때의 석탄은 솔직히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석탄은 고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수 있는 양은 좀 한정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2차 산업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소규모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선 더 많은 에너지원이 필요했고, 이때 석유가 대체 주력인 에너지원이 됐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20세기에 이제 3차 산업혁명으로 오면서 디지털화가 되었습니다. 이 디지털화가 된다라는 거는 결국 전기의 생산량이 엄청 많이 이제 소모가 되게 되었는데, 이 전기도 자연에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이때도 석유가 에너지원으로 돼서 전기를 생산했기 때문에 결국 석유는 우리 20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석유라고 하는 거는 이 탄소 화합물인데, 결국 에너지원을 쓰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게 됩니다. 20세기 후반 들어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이 환경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에너지원을 쓰는 거는 값싸게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석유는 좋았는데, 이 부산물인 오염물질, 환경 오염물질이 부산으로 나오면서 결국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20세기 후반 들어서 우리가 클린 에너지라고 아직까지도 보고 있는, 청정 에너지라고 보고 있는 천연가스가 에너지원으로 급부상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 대부분 AI 이런 형태로 하는데, 이것도 결국 디지털화의 하나의 또 다른 혁신인데, 결국 뭔가 변화가 된다라는 거는 에너지원을 더 쓰게 됩니다. 결국 에너지원을 더 쓰면 이제 전기 에너지를 더 쓰게 될 텐데, 그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에너지원을 쓰다 보면 결국 환경도 빠르게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환경 악화가 최근에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지금 강의하는 시점으로 미국은 한파가 불어닥쳐서 북극보다 지금 미국은 더 춥고, 저희는 지금 거의 초겨울 날씨죠. 이렇게 지구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산업혁명이 일어난 때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X축이 연도고 Y축이 온도의 변화량인데, 결국 지금까지 한 1도 정도 온도가 올랐습니다. 이 온도가 오른 온도는 이 1도라는 건 되게 미미하지만, 이 온도 상승에 의해서
지구 환경에 대해서 변화되는 것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이 그래프의 상승 곡선이 굉장히 이제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미미하게 변해서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그거였는데 이 기울기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 몸이 견딜 수 없는 환경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를 그 테이블을 보면 온도 변화량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구 온도, 가뭄, 이 대기 환경들이 얼만큼 더 심하게 급변하게 변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온도가 계속 증가한다면 우리는 영화에서 보는 그 요즘 세대들은 그 아직 잘 모를 텐데 저는 어렸을 때 그 감명 깊게 봤던 게 터미네이터거든요. 터미네이터 시대 때 터미네이터가 온 미래를 보면 혹은 그때 보면은 지구에는 태양이 안 들고 구름에 번개가 치고 극한인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궁극적으로 저희가 뭔가 대응이 없다면 우리나라 지구는 그런 환경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냐? 결국 이 지구 온난화, 요새는 열대화라고 하죠. 이 열대화의 주 원인은 이산화탄소입니다. 결국 이산화탄소가 지구에 더 많아지면서 지구에서 배출돼야 되는 에너지가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지구 안에 이렇게 트랩이 되고 이 트랩된 에너지는 결국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그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게 탄소 중립 2050이라고 해서 결국 5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제로를 만들겠다. 이런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탄소가 어떻게 생긴 거냐? 에너지원에 탄소 원자가 들어있다면 이 도표에 아마 지금 나올 텐데 이게 대표적인 메탄 가스의 연소 방정식입니다. 그 메탄은 CH4라고 해서 C와 H 요 두 개의 화합물인데요. 요거를 산소하고 이제 연소를 시키면 산소와 결합이 되면서 CO2하고 H2O라고 하는 물로 분리가 되고 요때 에너지 준위 차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이 대부분의 화석 연료는 이렇게 카본과 C라고 하는 거와 H가 붙어 있는 하이드로카본 계열의 에너지원은 항상 우리가 에너지를 쓸 때 이 CO2를 배출을 합니다. 결국 이 CO2가 우리가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CO2는 공기 중에 배출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게 에너지원의 화합물 그 원자 기호가 C가 지금 메탄은 가장 적습니다. 프로판 같은 경우는 C3H6, 부탄 같은 경우는 C4H8에서 결국 C가 점점 많아지고 석유, 그러니까 디젤이라고 하는 거, 가솔린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C가 20에서 30대까지 이렇게 많은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딱 봤을 때 C가 적은 에너지를 쓰는 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겠네 라고 수식에서 단순히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라고 하는 메탄을 우리는 친환경 연료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게 CO2가 가장 적게 배출되는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런데 탄소 중립 입장에서 보면 결국 메탄도 천연가스도 결국 CO2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친환경 연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부터 포함해서 이 항만 분야 IMO에서는 2030부터는 이 CO2를 배출하면 탄소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제 천연가스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오염 에너지원으로 될 예정입니다. 무탄소 에너지는 무엇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전기와 수소입니다. 전기와 수소는 우리가 쓸 때 CO2를 배출하지 않아요. 이런 장점이 있지만 얘의 이제 단점은 자연에 존재하지만 이게 그렇게 저희가 쓸 수 있는 만큼 많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전기는 번개가 있죠. 근데 번개는 자연에 있지만 우리가 번개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수소, 공기 중에 수소가 있습니다.
수소가 있지만 우리가 쓸 만큼의 수소를 모으는 데는 또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자연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해야 되는 이런 부가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죠. 자, 이런 부분이 기존 화석 에너지를 쓰는 결국 산유국이죠. 지금까지 저희는 이 산유국의 눈치를 보면서 에너지를 사다 썼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수소와 전기로 시장이 바뀐다면 산유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무탄소 에너지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국가들의 특징은 다 비산유국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이 이 친환경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고 있죠. 반대로 미국은 이제 산유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유럽만큼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이 전기와 수소는 다른 에너지원으로부터 생성이 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와 수소는 에너지원으로 보진 않습니다. 결국 에너지 캐리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를 이송하는 종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수소는 여러 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아까 메탄식을 보면 알겠지만 메탄은 C하고 H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연료를 쓸 때 결국 H2하고 CO2가 생성되는데, 만약에 C하고 H를 분리할 수 있다면 거기서 수소를 바로 생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고수소를 쓰면 불가적으로 이제 CO2도 당시 생산됩니다. 그래서 수소를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여러 종류의 수소로 요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라고 합니다. 요거는 수소를 생산할 때 CO2가 배출되느냐, CO2가 배출된다면 그레이 수소, 이 배출된 수소를 처리해서 별도로 보관하는 이런 설비가 있느냐, 요거를 블루 수소, 생성할 때 CO2가 배출되지 않느냐, 요거를 그린 수소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건 수전의 기술이 있는데, 현재 많이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산업적으로 딱 대기엔 가격 경쟁력은 아직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수소는 그레이 수소 혹은 블루 수소 베이스로 수소가 생산되고 이송 저장되고 있습니다. 또 수소의 단점은, 수소는 가장 가벼운 원소입니다. 결국 뭔가를 나르는 입장으로 보면, 저장하거나 이송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부피에 저장할 수 있는 수소의 양은 다른 에너지원보다는 적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연료전지 자동차를 예를 들면 수소를 연료로 쓰고 있는데, 이 수소를 저장하는 저장 탱크가 요새는 300바 이상, 최근엔 700바까지 이렇게 고압의 저장 탱크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압은 이 300바, 700바, 이게 우리 몸에는 안 와닿죠. 우리가 10바 이상만 돼도 그게 터지면 저희가 상해를 입습니다. 그거의 30배, 70배가 넘는 그 정도의 압력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쓰기 되게 좀 위험하긴 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수소 하시는 공장이나 이런 산업체에서 수소 저장 용기가 터졌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수소가 가벼워서 터진 거라고 수소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수소가 위험한 건지 300바, 700바인 이런 고압 가스가 위험한 건지는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300바, 700바인 가스를 우리가 주변에서 본 적은 없어요. 이건 공장에서도 그렇게 흔한 압력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선 같은 데나 거의 쓸까, 일반 공장에서도 이 정도 초고압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험한 단점이 있는데 그러면 대안이 있냐? 요새 최근에 고려되고 있는 대안은 액화를 시켜서 운송, 저장을 하자는 겁니다. 자, 수소 같은 기체들은 액화를 시키면 이제 밀도가 굉장히 커져서 저장이나 이송 효율은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산업체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쓸 때는 가스를 쓰지만, 우리가 천연가스를 가져올 때는 LNG라고 하는 액화돼서 가져오죠. 결국 액화가 저장이나 이송 입장에서는 가스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러면은 수소를 액화시키려면 마이너스 253도대까지 액화를 시켜야 되죠.
자, 그럼 마이너스 253도. 이거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온도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자, 이러한 수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 장비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이제 수소 관련된 강의에서 부가적으로 듣고,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된다면 우리는 4차 산업시대 환경이 지구 열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수소와 다르게 전기는 우리한테 되게 이미 친숙합니다. 우리 이제 전기 없으면 살 수 없죠. 근데 이 전기는, 지금까지 전기는 다 화석연료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풍력이나 태양광 베이스로 전기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대신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은 전기는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생산이 돼야 되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는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생산이 됩니다. 바람이 불어야 풍력 발전기가 도는 거고, 해가 떠야 태양광 발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쓰지 않을 때 전기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요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나라 쓰는 전기의 20% 정도를 넘어가면 이 전력 관리 쪽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전기를 저장해야 되는데, 이 전기를 저장하는 게 배터리죠. 이 배터리는 2차 전지, 요새는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키워드로 뜨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풍력 발전기에서 생산되고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기는 다 교류입니다. 근데 배터리는 직류죠. 핸드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다 직류입니다. 이제 같은 전기지만 실제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직류 전기 기반이고, 또 거기에 대한 2차 전지 부분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성숙도가 되고 저가의 2차 전지가, 저장 효율이 좋은 2차 전지가 개발이 돼야 전기 에너지가 저변이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전기 자동차를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면, 자동차 부분에서 기존의 전기 자동차를 딱 보면 엔진이 없어졌어요. 엔진이 없고 연료통이 없고, 지금 연료통 대신 저렇게 2차 전지가 바닥에 쫙 깔리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2차 전지는 우리 핸드폰 2년 정도 쓰면 배터리 떨어져서 계속 갈아야 되죠. 결국 자동차 대비 이 전지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2차 전지 시장의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이 2차 전지의 디테일한 거는, 또 2차 전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따로 나중에 다른 전문가분들이 설명을 할 텐데, 이 2차 전지도 당연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비싸긴 하죠. 대신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게, 싼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비싸더라도 뭔가 저희가 거기에 맞추는, 환경에 맞춰서 이제 탄소세가 부과가 될 텐데, 이 탄소세를 매칭할 수 있는 가격을 정도가 되면 그 밸런스가 맞는 새로운 제품, 전기나 수소 관련된 기술 개발이 돼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신규로 선점을 한다면 아마 이게 혁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소와 전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게 왜 저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될 부분도 많고 미래 발전은 아직 무궁무진하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